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당 쇄신을 위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서 이른바 86 용태론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면서 당대표가 솔선수범의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송 대표는 당 소속 의원의 자진 사퇴와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3월 재보선 지역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살점을 떼내는 노력이라고 호소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민주당의 쇄신 논의가 대선을 앞둔 보여주기에 그칠지 아니면 정치권의 세대 교체로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야권에선 후보 단일화 문제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인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인사가 단일화 토론을 하려다 무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양측은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을 문제 삼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상황을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 측 관계자가 참여하지만 당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은 결국 보는 사람들의 해석의 몫으로 남게 됐는데요. 야권 단일화가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군불대기가 시작된 건지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연일 사과와 쇄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과와 측근들의 백의종군 선언에 이어 오늘은 당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내부 상황은 어떤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민병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 얘기와 함께 86 용태론과 좀 맞닿아 있는 듯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어요.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종로 등 지역구 재보궐선거 무공천, 그리고 자신의 차기 총선 불출마와 동일 지역 3선 이상 출마 금지, 또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 처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송 대표는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기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9일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와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3곳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3곳은 민주당 의원의 자진 사퇴 또는 그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입니다. 송 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뜻을 받아 책임 정치라는 정도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천 포기는 당장은 아픈 결정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후보를 공천했던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와 좀 많이 비교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에도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 이것도 제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거는 이제 당 정치개혁특위,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통합 과정 등에서 이제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영속 3선을 초과해서 이제 출마하는 것을 막겠다. 그러니까 뭐 4선째 출마를 무조건 막는 건 아니고, 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종로라고 하면 종로에서 3선을 한 사람은 다음 선거에는 불출마를 하거나 종로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송 대표는 고인물 네.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정치, 그래서 늘 혁신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이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와 연관해서 2030 세대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만으로도 청년 당사자들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전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30% 이상 청년이 공천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쪽에 86그룹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에서 좀 물러나주고 청년들이 그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자리를 좀 비켜주도록 하겠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직접 언급한 거는 네. 지방선거였지만 사실 본인의 총선 불출마도 이것과 연관된 흐름이었는데요. 네. 송 대표는 자신의 다음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다라면서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일종의 시대 교체를 얘기한 것이다. 세대 교체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보이고, 또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일종의 이제 이것도 쇄신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송 대표는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이 3명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과 상의해 신속히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정치 혁신 의지, 그리고 기득권 내려놓기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배경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변화, 혁신을 해야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담긴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안팎에서 지금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을 돌파할 만한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도 깔린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설 명절 민심을 겨냥해서 지금 한번 승부수를 걸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내 정치 세력의 이제 대대적인 교체,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이 정권 교체 여론의 변화를 꾀하겠다, 아마 이런 노림수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앞서서 지난 23일에 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586 용태론을 한번 들고 나오면서 맞아요. 지금 이 흐름이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이에 이어서 지난 24일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등 이른바 7인회가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백인종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은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네, 이재명 후보가 예. 당선될 경우에 정부의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 그런 취지의 백의종군 선언이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의 일종의 쇄신안 발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언급을 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기 가평 유세 연설에서 정치인은 왕이 아니라 대리일 뿐이라면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변하겠다, 이렇게 살점도 떼어내고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더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가 내놓은 쇄신안에 대해 살점을 떼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눈길을 끌었고요. 예. 이 세상은 국민들이 바꾸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변하려고 국민 기대치에 맞추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친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그 이른바 정치 쇄신 논의와 관련해서 지난 총선에서 이 총선용 위성 정당 창당을 놓고 민주당이 제일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면 상대가 반칙해도 우리는 정도를 갔어야 한다면서 그게 국민이 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갔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논평하긴 이르다, 이제 직접적인 입장을 좀 피하는 듯 하면서도 네. 선거에 임박해서 전격적으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진정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실 게 아닌가 생각한다, 즉 진전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그 윤미향 의원, 그 다음에 이상직 의원, 또 이제 박덕흠 의원의 제명 처리를 추진하겠다라고 송 대표가 밝힌 데 대해서 네. 국회에 엄청난 의석을 갖고 국민들이 볼 때 입법 독재다, 독선적 운영이다 할 정도로 마음껏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진작에 좀 하지 왜 늦게 하느냐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아니에요? 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 얘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좀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놨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이 책임 소지가 있는 곳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본인들 잘못으로 생긴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재보궐선거 그거는 서초갑 하고 거기 대구... 이제 윤희숙 의원이 자진 사퇴한 게 서울 서초갑이고요. 예. 그다음에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 지역구 그렇습니다. 그 두 지역구에는 그러면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국민의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기자들이 권영세 사무총장이 마침 오늘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거를 한 2번, 3번 물어봤는데 네. 어쨌든 뭐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뭐 공천을 결정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만 내놓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에서 공천한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이 상당히 거셌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역으로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입장을 물어본 것이다.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의당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정의당 오승재 대변인은 이 송 대표의 선언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에 대한 나름의 성찰과 제한적이나마 기득권 내려놓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그친다면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나쁘거러울 것이라면서 재보궐선거 후보자 무공천은 당연한 결정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중대 비위 같은 원인을 제공한 상황에서 무공천 결정을 두고 마치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생색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가 또 됐어요. 네, 오늘 KBS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예. 뭐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과 그 큰 이제 흐름상으로는 뭐 앞서 보도가 좀 됐던 내용이 좀 겹칩니다만 네. 뭐 일부 이제 말이 새로 그러니까 앞서 공개되지 않았던 그 발언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네. 이제 김건희 씨가 지난 8월에 이 한 인터넷 매체 직원과 만나서 뭐 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못했다고 본다라든지 그래서 뭐 그 딸이 무슨 잘못이냐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뭐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그 특강을 요청하고 이제 그 사례금으로 한 105만 원을 줬다 이제 이런 보도가 앞서 나왔었는데요. 네. 그 강원유를 주기에 앞서서 하여간 우리가 만난 건 비밀이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새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도 입장을 밝혔어요. 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네. 이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이유로 과잉 수사를 했다는 자백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 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김건희 씨가 이제 자신의 남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한 것.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 못해서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으면 딸도 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 이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이유로 과잉 수사를 했다는 자백이다. 또 유시민 장관이 말한 가족 인질극 수사를 했다는 자백이다. 이 조 전 장관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뭐 일종의 이제 자녀와 관련되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법무부 장관 그냥 그만두고 계속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수사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부모 잘못 만난 것 때문에 딸이 저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남 탓하는 영악한 발언이라든지 뭐 문재인 정부를 구하기 위해 배신당했다는 말이 사특하다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불편한 반응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그 당 공보단 명예의 입장을 내서 이 기사는 그 인터넷 매체 직원 이 씨가 지난해 8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녹음한 파일을 KBS가 입수해 작성됐고 이는 다자간 대화에 몰래 녹음을 누설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KBS와 보도 기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를 통해 뭐 건진 법사가 김건희 씨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요거는 이른바 뭐 건진 법사라는 이명을 가졌다는 이 전모 씨가 이제 그 지니고 다녔던 명함을 이제 사진으로 입수해가지고 네. 그 유튜브 방송에 공개가 된 건데요. 그냥 이 전 씨의 명함에 코바나 콘텐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회사의 고문직한 명함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코바나 콘텐츠 회사 사무실 주소, 그다음에 전 씨 휴대폰 번호가 같이 찍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뭐 고문이나 이런 걸로 활동하지 않았고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었었잖아요. 네, 뭐 이
이 유튜브 방송 보도가 나온 이후로도 뭐 국민의힘의 입장은 여전한데요. 예.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이 전모 씨는 지인 소개로 알고 지낸 정도의 사이일 뿐 점을 본 사실도 없고 무섭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전 씨의 딸이 홍익대 사진학과 재학 중 같은 과 교수와 협의해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유명 사진전에서 무료 봉사를 한 것이 전부이고, 전 씨는 이 사진전 이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 씨를 홍보해주겠다고 해서 고문직함을 쓰라고 한 사실은 있거나 그 후 출근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월급 등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근데 이 김건희 씨 공식 등판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결정이 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디 그냥 설일 뿐이에요? 뭐 설인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왜냐하면 공식 발표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부 언론들이 뭐 각자 이제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익명의 취재원에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이제 일부에서는 실명으로 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 얘기를 뭐 인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제 그 얘기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였는데. 아니 근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월 9일이 대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월 말인데 2월에 그러면 안 나오면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럼 너무 당연한 추측이나 관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자로 이른바 모 포털 사이트에 이 김건희 씨의 프로필 사진이 새로 등록이 됐고, 네. 이게 이제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이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거다, 이제 이런 설명이 포털 사이트에 의해서 게시가 되면서 뭔가 이제 공개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취재를 하게 된 건데요. 뭐 그 과정에서 뭐 손대본 고위 관계자하고 뭐 이 김건희 씨 측이 만나서 뭐 앞으로 활동 방안 같은 걸 조율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대본의 최고 책임자인 권영세 본부장한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저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윤석열 후보 본인은 저 안에 이제 그 김건희 씨가 뭐 그 활동을 하시는 거냐, 이렇게 네네. 물어봤더니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곽 기자는 혹시 취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자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네, 더 취재한 건 없어요 혹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되어 있는 이 의혹 부풀리기, 뭐 허위 의혹 이런 부분이 논란이 좀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교육부가 김건희 씨가 국민대 겸임 교수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요. 네, 김건희 씨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상에서 이제 학력, 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는데 국민대가 심사해서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 경고 청분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비롯한 재산관리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이런 결정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네.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이 교육 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감사 결과 이제 김 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를 했다고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은 지금 아직까지 뭐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인데요. 네. 국민대가 2017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총 30만 주를 26억 2,400만 원에 취득해서 21억 1,900만 원에 처분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한 5억 정도 손해를 본 겁니다. 다만 이제 국민대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했고, 또 이 과정에서 법인 이사회 심의 의결, 또 관할청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했다, 이제 이것이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대에 대해서 이사장에 대해서 경고, 그다음에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대 입장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교육부의 결정이 나온 직후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교육부에 대한 사법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법률지원단은 이 김건희 씨의 논문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또 형평에 맞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이 유은혜 부총리 등 이제 교육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네, 오늘 서울고법 형사 5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원여를 받은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이 병원의 개설이나 운영 그리고 뭐 어떤 수익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무죄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결이 정반대로 갈린 건데요. 1심 재판부는 앞서서 이제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이렇게 유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 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면서 이제 최 씨, 윤 후보의 장모 최 씨의 경우에는 이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의료재단을 먼저 만들었는데 의료재단 만들 때 5억 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경영을 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것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항소심에서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심 법원 그다음에 검찰의 주장은 이 5억 원을 말하자면 일종의 투자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주모 씨라는 사람하고 공모해서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이 이제 유죄 쪽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네. 반대로 변호인 측 그다음에 2심 법원 측의 입장은 이 사람에게 5억 원을 빌려줬을 뿐 이 사람이 그것으로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공동이사장 맡은 건 또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대법원 결정을 그래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은 오늘 2심 판결 직후에 이제 판결의 오류를 주장하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의료재단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사실 안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아마 네. 대부분 단일화 관련 얘기가 가장 관심이 될 수밖에 없죠.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정작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그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는 뭐 집권하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겠다면서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근무해서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이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공약을 자신이 실현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른바 안철수 정부, 뭐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이 대통령의 어떤 정부라는 명칭을 행정부로 바꾸겠다면서 또 현재 지지율이 상승세인지 추춤한지는 아직 판단할 때가 아니고 1, 2주 정도 더 지켜보면 설 이후 정도 되면 전체 추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판세에 대해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단일화 관련 언급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는데요. 안 후보는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면서 만약 안일화, 안철수가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선다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현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까지 저에게 지지를 보내고 계실 것이어서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오늘 야권 단일화 토론회가 예고됐다가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네, 사실 이 토론회 자체가요. 이제 아침 조선일보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었는데 네. 이제 제3의 길이라는 단체를 지금 발행인을 맡고 있는 이제 주대환 씨가 예. 이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가 발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이 윤 후보 측 그다음에 안 후보 측 꽤 중진급 인사들이 참여를 하는 이제 자리여서 관심을 끌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양측 모두 이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해당 인사들이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여를 한 것일 뿐 이게 당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네. 결국 이 토론회 자체도 취소되는 해프닝이 빚어졌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이제 윤 후보 측 김동철 전 의원을 참석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전혀 아니다. 우리 선대위 산하에 이 정권교체 동행위에 김동철 전 의원이 나간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김 전 의원 본인이 과거에 안철수 후보와 당을 함께했기 때문에 순수한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신 거고 당의 입장이나 저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 측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서 금일 오전에 보도된 토론회는 당과 후보와 전혀 무관하다 하면서 이 토론회를 두고 억측이 난무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참석 취소를 통지했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일화가 너무 빨리 뜨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여튼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지켜보죠. 청취자 1030님께서
나는 68세인데 86 용태니 퇴출이니 하는데 58세를 말하는지 56세를 말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김성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86 용태로는요. 86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용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딱 좋은 나이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용태론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영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이재명 후보가 눈시울을 적시며 사죄의 큰 절을 올린 이후 민주당은 내부 쇄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불린 7명의 의원들이 차기 정부 임명직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 등 당 쇄신책을 발표했는데요. 인적 쇄신 초강수를 꺼내들 만큼 민주당 내부의 위기감이 큰 것인지 민병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연결해서 지금 대선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병선입니다. 네. 뭐 오늘 송영길 대표의 쇄신안 발표 보고 좀 놀랐다 이런 분들도 좀 있는데요. 선대위에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송 대표가 참 큰 결심하셨죠. 네, 큰 결심하셨고요. 예. 밖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득권인 것 같아요. 완벽한 기득권. 네. 근데 이 완벽한 기득권 세력이 또 약간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는 내로남불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아마 20대들이 특히 20대에서 그렇게 보셨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20대가 보기에 민주당은 그냥 기득권 아저씨 정당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먼저 그 자기 권리부터 정치인에게 가장 큰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좀 결심이라고 보고요. 네. 예, 솔선수범을 좀 보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 대표 발표에 이어서 우상호 의원도 약속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 아침만 해도 조응천 의원이 86 용태론에 대해서 당 전반적인 기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송 대표 발표 이후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후보 지지율이 조금 답보 상태,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 당 내에서는 약간 위기감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런 점에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았느냐는 기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항상 개혁에는 사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혁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주저를 하거나 일부는 또 반발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이런 그 개혁의 대의에 대해서 사실 저는 전체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보거든요. 예. 다만 이게 어떤 꼭 특정 세대, 그 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의 퇴진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이제 86세대 용태론, 세대 교체론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후에 다른 의원들이 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성이 있구나, 또 울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더 의원들이 줄줄이 나 불출마 선언하겠어, 다시 출마 안 하겠어 이런 얘기들은 별로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오늘 당대표가 오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사실 당대표가 먼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먼저 개혁을 하겠으니 당신들도 개혁에 동참하십시오라는 저는 명분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는 송 대표가 어떤 그 이정표를 세우신 것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근데 송영길 대표가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야당에서는 진작 안 하고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이제야 얘기를 꺼낸다. 뭐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쇄신 쇼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어떤 신속한 개혁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못했던 점, 국민의 눈높이에 좀 국높이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 맞죠. 잘못했을 때 좀 머리 숙여서 사과하고 자정 능력을 좀 신속하게 보여줬다면 아마 재보궐선거에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보다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그런 점에서는 늦지는 했지만 이번 조치들이 만약에 잘 이루어지고,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좀 다르게 보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 관련자들이라든지 더 문제가 많았던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과연 민주당보다 훨씬 나은 조치를 했는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아직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경기도 일대를 계속 돌면서 일종의 이제 메타버스를 직접 타진 못하지만 순회 연설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당 쇄신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 일종의 이제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수도권 민심뿐만 아니라 전국 민심을 다 생각을 하시는 행보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보다는 서울 이동이 훨씬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의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방으로 아무래도 향하시는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고향 친지들 만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치 얘기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뭐 많은 얘기들이 좀 오고 가질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사실 메타버스 타고 전국에 많이 다녔잖아요. 저희 후보가. 그래서 심지어는 시군구에 어떤 정말 깨알 같은 일정들을 좀 소화를 하셨어요. 그 지역에 특화된 공약들, 지역의 어떤 부분을 좀 가려워 하는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공감하고 요구들을 좀 수용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지역 이슈들이 지역에 내려갔을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좀 화제가 되고 그렇게 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보고서를 동아일보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수도권 민심이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보다 더 좋지 않다. 정권 시판론이 상당히 거세다. 야권 단일화할 경우에 필패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종의 이제 기회와 위기의 요인들이 동시에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고서 내용에 대한 체감을 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도 보고서를 전체를 보진 못했고 언론 보도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요약한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는 부동산이었고. 하나는 이렇게 젠더 갈등, 특히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들 두 가지로 크게 이제 후보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저희 후보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법을 좀 제시를 했잖아요. 부동산 세제의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바꿀 것이라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고 구체적으로 보면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지 공시지가 현실화를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들, 그다음에 종부세의 가혹한 부분들을 좀 시정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가까운 시일에는 또 대규모 공급책도 언급을 하셨고, 어느 정도 그런 부동산의 좀 위험 요인은 제가 보기엔 좀 서울 시민들이 많이 느끼시는 부동산의 어떤 불만들, 이런 부분들은 다소나마 좀 해소가 좀 됐다라고 보고요. 젠더 갈등의 해법 같은 경우 사실 젠더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물론 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심각해졌지만 저희가 사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도깨비 방망이는 없거든요. 근데 국힘이 제시하는 거는 사실 갈라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젠더 갈등을 격화시키는 여가부 폐지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상하게 하는 조치들을 했는데 반면 저희 후보 같은 경우는 합리적 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녀의 갈등 현상을 좀 인정하고 양쪽의 이야기를 균형감 있게 듣고 그것에 맞는 합리적인 토론과 제도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저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좀 지향한다고 봐요. 예. 그런 면에서 젠더 갈등을 과연 누가 올바른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네.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지금 지상파 방송하고 유튜브에서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지율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 뭐 이른바 욕설 파일이 공개가 돼서 네. 두 가지가 상쇄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네네. 나오는데요. 네. 이런 경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캠프에서는? 먼저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을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조금 봤는데, 이제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한 방이라고 하는 건 아마 대부분 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언급했던 부분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지를 않느냐. 다만 기자에 대해서 매수 의사를 보인 점, 그다음에 미투라든지 이런 성문제 관련해서 과연 곧 그 영부인이 되실 만한 분이 성의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뭐 집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느니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언정 저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시점에서는 결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느낌으로서 분명히 남아있으리라고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네. 반면 저희 후보가 어제도 성남시장에 가서 어머니가 일하셨던 그 시장에 가서 그 가족의 문제들, 네. 욕설의 문제들을 다시 해명을 하고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그거는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유권자들이 양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장으로 좀 이해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씨가 조만간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포털 사이트 프로필을 등록을 네, 했다. 네. 이제 이런 네, 네. 소식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지금 이렇게 후보 배우자가 사실 오히려 좀 늦었다. 대중에게 네.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런 지적도 좀 네. 있긴 한데 이런 네.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등장하셔야죠. 등장하시고 검증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그 영부인으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을 하시는데 과연 적합하느냐라고 그 공개적인 검증을 받으실 그 책무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른 등장을 하셔야죠. 네. 이거 하나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후보 양자 토론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TV 토론? 양자 토론 지금 막판 좀 의견 조율 날짜에 대한 의견 조율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쪽에서 결국 양자 토론이 되건 다자 토론이 되건 토론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그 국민들한테 너무나 큰 의구심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지금 된다 안 된다까지 뭐 얘기들이 뭐 세간에는 좀 퍼지는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 합리적인 그쪽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설 때 토론을 네. 한다는 걸 전제로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입장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병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흐름 한번 탁 압축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1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분야 제가 좋아하는 IT 분야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것 조금 다른 분야가 좀 나왔어요. IT 분야 나오면 이렇게 화색이 얼굴색이 달라지는. 그러니까요.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네, 어떤 게 좀 평상시 IT 분야 주제하고 좀 다른 게 나왔어요? 네, 보통 소프트웨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올해 이번에는 반도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도요타 같은 이제 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네. 자동차는 다 만들었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동차가 실제로 출고가 못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24일에 도요타 공식 홈페이지에 좀 공시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내년 이제 다음 달 1일에서 19일 일본 8개 공장에 대해서 일부 이제 가동 중단,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가 모자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래 연간 이제 900만 대의 판매량을 목표를 삼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15만 대를 감산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 21일, 22일, 24일에 뭐 공장 11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셧다운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지난해 5월부터도 셧다운 계속 반복해 오다가요. 7개월 만인 12월에 이제 정상 가동에 들어갔는데 작년에 반도체를 비롯한 뭐 핵심 부품 수급난으로 한 달 만에 다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도요타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엘라베마 공장이요. 지난달 18일, 19일 날이 가동이 중단이 됐었고요. 또 미국 GM,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일본 혼다도 현지에서 셧다운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라고 봤을 때 역시 핵심은 반도체 수급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최근에 필리핀 지역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의 셧다운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에 어떤 게 있냐면 미국 전력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 그리고 독일 인피니온이 인수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데 반도체 후공정을 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지 생산에 이제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업계에서 결국엔 추가 감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필리핀에서 뭐 잠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뭐 6개월 이상 이제 계속 이제 봉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최대 140만 대 차량 생산에 이제 차질이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예전에는 정말 엔진과 어떤 부품으로 다 움직였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이제 다 멈춰 있는 이런 모습들. 뭐 CES 때도 좀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전반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반도체 집적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 반도체는 그렇게 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니라던데 금방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참 어렵나 봐요 반도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인지 좀 또 재밌는 게 반도체와 관련된 또 다른 키워드로 인텔이 등장을 했는데요. 인텔이 어떤 거냐면 미국에 인텔이 직접 공장을 최대 규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19조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인텔이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보통 반도체를 만드는 곳들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있고 그럼 그 설계도를 받아서 만들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거의 중심으로 많이 했었던 회사죠. CPU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아예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본인들이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인텔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 외곽 리킹 카운트에 200억 달러, 그러니까 23조 8,500억을 들여서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요. 그 안에서 자사 첨단 신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의 위탁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10년 동안 119조를 들여서 최대 규모로 계속적으로 공장을 확장한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들이 아시아가 중심이었는데 이런 물류의 어떤 이슈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미국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텔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뭐 마이크론 같은 대형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의 신규 시설을 짓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코로나 이후의 변화들 때문에 그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들의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역시 가장 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파운드리 시장이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곳이 지금 2강 체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인텔이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좀 시장의 변화도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 넘죠?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SK 하이닉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기도 하다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주제도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요. 주요 키워드 바이오입니다. 신라젠, 코롱 티슈진 상장 폐지 위기가 되다 보니까
개미들이 씨름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셀트리온까지 뭐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고발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증권가의 열풍의 원래 주역이 바이오였는데 네. 바이오주를 보고 온라인상에서는 믿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믿거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믿고 거른다. 믿고 거른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걸러야지. 약간 이런 지금 바이오가 이런 바이오주를 외면하고 있다. 네, 이런 취지가 됐다는 거죠. 그냥 예전에는 바이오주면 무조건 믿고 사야지였으면 요즘에는 바이오주는 믿고 거른다라는 이슈가 이렇게 약간 신세한탄이 나올 정도로 지금 바이오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미들 혹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아픔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나 신라젠의 지금 최종 상장 여부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실제 이제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신라젠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 상황이죠. 근데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주주들은 당연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온라인 토론방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할 때 실수를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개미 투자자들만 괜히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네. 하여튼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인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경제 키워드가 화제가 됐다는데 네. 어떤 겁니까? 한쪽에서는 떨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 키워드 때문에 이슈입니다. 바로 증거금이라는 키워드고요. LG 엔솔. 네, 맞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뱉어낸 환불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뱉어낸 환불 자금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거금을 이제 내가 주식을 이제 갖기 위해서 정말 증거를 많이 받았는데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럼 못 받았는데 그 돈을 이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그 돈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난 21일에요. 5대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9일 대비 7조 원 넘게 급감을 했어요. 이 말은 7조 원 정도를 거의 마이너스 통장을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한 주 받아야지. 한 주라도 받으면 이거는 주가가 오를 거니까 그렇죠. 이익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몰렸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환불 조치가 되니까 이것을 이제 상환을 좀 곧바로 상환하는 게 7조 원 정도인데요. 상환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돈이 과연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머니 무브라고 할 수 있는 이 돈에 대한 관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이제 LG 엔솔 말고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져야겠다라고 하면서 공모주들이 지금 기업 공개들을 상당히 또 뜨겁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LG 엔솔 다음으로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어떻게 보면 건설 부문 계열이나 또는 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 또 원스토어, 뭐 현대 오일뱅크, 교보생명 등이 조 단위의 대여급 등장들이 좀 예고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과연 또 마이너스 통장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또 굴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식에서는 좀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이것 자체대로 그렇지만 이런 것도 못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여유 자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자, 3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3위 주제는 문화고요. 종교 관련 키워드 조계종이 언급이 됐습니다.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지적했다가 뭐 여러 가지 발언으로 불교계 반발을 사고 있었던 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끝내 사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조계종에서는 지난 21일 대규모 승려 대회를 강행해서 우리를 사기꾼으로 몰았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양측의 다양한 시선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봉은사 주지 출신으로 이제 종단을 비판하다가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승려께서는 명진 스님 유명하죠. 그렇죠. 이제 불교계를 향한 쓴소리를 좀 내놓은 것인데요. 이제 본인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이나 뭐 세상의 약자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을 때는 조계 종단이 이제 전부 들고 일어난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좀 작심의 비판을 했던 목소리도 있고요. 또 반대에서는 구조적인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전국 명산들이 1960년대에 잇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지만 사찰 사유지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찰 소유 토지를
박정희 정부가 사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을 하면서 어떤 보상도 주지 않았고 대신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를 합쳐서 통합 징수를 해서 일부 사찰에게 건네주면서 갈등을 무마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가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를 하게 돼서 문화재 관람료만 남았고 사찰이 직접 관람료를 겪게 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어떤 온라인과 SNS상에서 상당히 좀 대립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사찰 땅이 굉장히 넓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네. 역사책에서도 배우잖아요. 근데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국립공원으로 다 지정해 버렸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를 문화재 관람료로 일부분 보상해 주는 뭔가가 있었는데 네. 근데 그런 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렇죠.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고 반대의 시각으로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자 문화 부분에서 또 흥미로운 키워드가 더 있다면서요? 네, 저는 이게 제일 이번 주에 재밌었는데요. 네. 소주라는 키워드가 소주가 나왔습니다. 왜 문화 분야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힙합 음악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수 박재범 씨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박재범 씨가 최근에 이 소주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통주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네. 해외 투자 유치까지 지금 성공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네, 실제로 이 가수가 이제 워낙 소주를 좋아해서 예. 이제 노래도 이 소주라는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 소주가 이렇게 뭐 엄청 취하기도 하고 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스타트업이 되고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회 주제는요? 4위는 스포츠 분야고요. 피겨라는 키워드인데요. 지난 23일에 탈린에서 개최된 피겨스케이팅 4대륙 선수권에서 우리나라 차준환 선수가 정상에 오른 것인데 김연아 선수 이후 13년 만이고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따냈다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는 온정 사회 분야인데요. 예. 설 구호프 뭐 산동네를 덮이는 온정 행렬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너무 맨날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는 어려운 이유 도울 수 있는 행위들은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좀 많이 공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좀 이번 설 때도 좀 실천해 보면 어떨까라는 키워드들, 온정이라는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요즘 연탄 떼는 가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연탄 나눔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사진도 저도 보고 아 그렇구나. 누군가는 또 해야 맞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선행이나 좋은 소식 좀 많이 전해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소식들은 언론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이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의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홈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1시 정각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까지 경기도